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치권 알 차례죠. 405페이지 봅시다. 유치권 405페이지. 거길 펴놓고 유치권은 먼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시계 사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계 사례. 이게 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유치권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입니다. 먼저 320조 조문을 좀 읽어보겠어요. 405페이지 320조 유치권의 내용이라고 해서 320조 1항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320조 1항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변제기 아니고 뭐가 중요한 단어죠? 유치 아니고 점유 아니고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관하여 생긴, 그게 포인트예요. 관하여 생긴. 갑자기 표정 보고 실망하는 표정이네요. 관하여 생긴이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써볼까요? 그 관하여 생긴에다가 결련성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일본 말인데 그 결련성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밀접한 연관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성질 말하는 건데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결련성이 있을 때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먼저 볼까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갑이 시계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시계가 고장이 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시계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것도 계약인데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시계 좀 고쳐줘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이거 위임 계약이 아니고 그 건물 같은 거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위임 계약이 맞아요? 사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위임 계약인데, 여기 이제 요 시계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 반드시 시계를 수리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을 완성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되는 계약은 따로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계 고쳐달라고 부탁한 갑의 이름 뭐죠? 도급인, 그 다음 부탁을 받아서 시계를 고쳐야 되는, 일을 완성해야 되는 을의 이름 뭐죠? 수급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을이 이제 부품을 교체하게 됐고 갑에게 수리비로 5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을이 갑에게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리대금 채권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죠? 수리대금 채권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 그러면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유치는 뜻이 뭐죠? 유치? 얘는 유 더하기 치, 유라는 게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 치라는 게 둘치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대금 5만 원도 갚지 않고 을에게 시계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그 시계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시계 인도를 거절할 유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 있으면 변제받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표현할 때 그럼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그럼 이건 요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또 이걸 표현할 때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아니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다?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뭘 담보하고 있다?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것이라 이걸 이렇게 불러요.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수리대금 채권과 같은 걸 뭐라고 표현한다?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이쪽에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중에서는 뭐가 주된 권리일까요? 지금 수리대금 채권이 있고 수리대금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위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거니까 요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서는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 이게 주된 권리고 유치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쓸 거냐면 제2절 유치권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제2절 유치권 땡땡 거기다가 종된 권리라고 씁시다. 제2절 유치권 옆에다 땡땡하고 종된 권리. 그러니까 그냥 제도 자체가 유치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주된 권리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공부를 할 때는 그 앞에 항상 뭐가 있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죠.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갑하고 을이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야 하네요. 갑이 을에게 유치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냥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유치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담보물건인데 약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저당권 같은 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니까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말하지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당사자가 별도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약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 그러니까 종된 권리 옆에다가 슬래시 이렇게 하시고 옆으로 빗금을 치고 법정 담보물건 그렇게 써두기 바랍니다.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유치권은 무슨 권리이며 종된 권리이며 무슨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와세요. 지금 요 수리대금 채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시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고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채권과 목적물 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유치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채권이 요 목적물에서 생긴 채권이라야만 유치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시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시계? 당연히 동산이죠.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런 사례가 좀 해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은 임차인. 그러면 우리 건물을 임차해서 쓰다가 보니까 건물 매백에 금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금 수수하는데 비용 5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 건물에 요 난방 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일러는 이제 신식 보일러로 새로 이제 교체한 겁니다. 보일러 교체하는데 10만 원 들어갔다 쳐봐요. 그러면 요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이제 수리했으니까 이런 건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이런 건 필요비고, 그다음에 보일러가 낡아서 신식 보일러로 교체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런 건 유익비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있었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런데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5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5만 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15만 원 비용 상환 받을 때까지 을은 갑의 건물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 비용 상환 청구권도 건물 때문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건물 매백에 금이 가서 이걸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겼고, 건물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걸 신식 보일러로 교체하느라고 돈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역시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시계는 동산이죠. 그 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건물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이 얼마예요?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 장. 계산이 잘 안 되죠.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만을 곱하면 억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어는 이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자리마다 점을 찍으면 훨씬 이해하기 좋아요. 읽기도 쉽고. 그러면 만에 만을 곱하면 억인데 이제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요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장을 을에게 좀 맡겨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건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별도로 뭐라 그러죠? 이런 게 무슨 계약이죠? 물건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임치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임치계약. 그 사우나 가서 뭐 귀중품 이렇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임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맡긴 나는 이름 뭐죠? 임치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그 사우나 주인은 수치인 이렇게 불러요. 수치인. 취가 아니고 수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만장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을은 이제 자기 창고에다가 요 상품권 10만 원을 보관을 하게 됐고 가백에 총 보관료조로 5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상품권을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채권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은 보관료 5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요 상품권을 안 돌려주고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죠. 유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관료 채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상품권 때문에 생긴 거죠. 상품권을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채권이 생긴 거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시계는 동산, 부동산. 동산. 나 건물은 동산, 부동산. 부동산. 상품권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일정한 가치가 화체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일정한 가치가 종인 딱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걸 화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연결하면 유치권의 뜻이 되겠네요. 일단 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시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감. 그다음 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감. 그러니까 타인 소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권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과연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넘겨봅시다. 자 넘겨서 성립요건에 가시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먼저 407페이지에 가서 성립요건은 별표를 하시고요. 성립요건은 별표. 그러니까 총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이거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일단 5가지를 목차를 잘 밑줄합시다.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그 다음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세 번째는 별도로 암기. 걔는 그 결련성에 관한 내용을 다 정확하게 잘 외워둬야 됩니다. 세 번째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결련성이 있을 것.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네 번째,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없을 것. 다시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없을 것. 그러면 아까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 그러니까 즉 이렇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맞는데 요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얼마든지 유치권을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 을에게 시계 수리 맡기면서 수리대금 내가 확실하게 줄 테니까 유치권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별도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은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다섯 가지 일단 외워봅시다. 차근차근. 지금 외워보세요. 첫 번째, 손으로 꼽으면서 한번 해봐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이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기가 좋아져요. 문제 풀기가. 자, 그러면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 그다음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그다음 이게 세 번째 요건이고 이게 네 번째 요건이고 이게 다섯 번째 요건이에요. 그럼 칠판 보고 해봅시다. 유치권의 첫 번째 성립 요건이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일 거. 그다음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이 유치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그다음 세 번째,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을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그다음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다음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그러면 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아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그랬으니까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것들하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 취득쇼 할 때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취득쇼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다음 혼동 공부할 때 1번 저당권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1번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그때는 자기 물건인데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자기 물건에 대해서 되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기 쉬우니까 외울 때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 소유해야 돼요? 타인 소유. 그다음 이게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돼요.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보시면 요 시계 누구 거죠? 채무자 갑 거죠. 그다음에 요 검은 누구 거예요? 채무자 요 비용 상환 총업권에 대해서는 갑이 채무자니까 채무자 갑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무자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해봅시다. A가 컴퓨터 소유자예요. 컴퓨터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임차한 겁니다. 그럼 누가 컴퓨터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갑이 컴퓨터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이 컴퓨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갑이 컴퓨터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을은 이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이 컴퓨터를 빌려 쓰고 있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을에게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계사례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컴퓨터를 고치느라고 수리비가 이제 5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수리비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요 을은 요 컴퓨터를 안 돌려주고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요 컴퓨터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A에게 있어요? 컴퓨터에 관한 소유권은 지금 A에게죠. 그럼 이 사람은 수리 대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뭐죠? 채무자. 그럼 이건 채무자 소유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유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 내용 이제 볼까요? 40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거기에 보면 407페이지 양거로 1번 오른쪽에 보시면 유치권의 객체는 누구 소유 물건이어야 한다. 타인. 그다음 이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끝에 가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절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그 양거로 2번에 가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 별도로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등기사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가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뭐해야 된다? 적법. 먼저 그 양거로 3번을 먼저 체크합시다. 양거로 3번에 가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한다. 그다음 계속 밑줄 하면서 따라오세요. 따라서 불법 행위에 의해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점유가 개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뭐 시계 수리도 맡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계를 확 가지고 가서 임의로 자기가 시계를 고쳐놓고 유치권 행사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목적물 쓰는 건 당연히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비용을 이렇게 들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점유가 시작이 된 거니까 이때는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점유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양거를 1번에 오시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뭘 해야 된다? 점유. 그 다음 잘못줄합니다. 이때의 점유는 무슨 점유, 무슨 점유를 불문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계사례로 다시 와볼까요? 수리대금이 지금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럼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을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을의 점유가 무슨 점유가 될까요? 직접 점유가 되는 거고 갑의 승낙을 받고 이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럼 빌려 쓰고 있는 병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고 빌려준 을은 무슨 점유가 됐죠? 간접 점유자. 그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기만 하면 되고 이 점유는 무슨 점유도 되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 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직접 점유하는 경우든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둘 모두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적법하게만 하면 다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세 번째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오른쪽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오른쪽.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에서 성립 요건이에요? 실행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요건 하고 있는 거죠? 성립 요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당권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요 채무를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변제기 도래가 저당권에서는 이제 실행 요건이고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저당권에서는 무슨 요건이다? 실행 요건.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에 뭐가 없을 것? 특약이 없을 것. 그럼 첫 번째 같고요. 그 5번에 1번 그 두 줄 잘 밑줄하면서 따라옵니다. 아까 봤듯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인 건 맞는데 당사자의 특약으로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무슨 규정이므로? 임의 규정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총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5가지라 그랬는데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7번 볼까요? 첫 번째 요건이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거. 그 다음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거.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거. 그 다음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없을 것.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 그 채권하고 목적물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라야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련성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왼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가면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왼쪽에 제일 위에. 왼쪽 제일 위에. 408페이지입니다. 왼쪽 제일 위에. 먼저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두 가지라고 씁시다.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다?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한 경우? 발생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시계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사례. 그러면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이 수리대금 채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시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련성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했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얘들이 하나씩 나와요. 먼저 니은번에 가시면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각 채권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이해할 수 있게 사례 내용을 잘 써놓기 바랍니다. 사례 내용을 잘 써놓기 바라요. 먼저 수리대금 채권 밑에다가 시계 사례 써봐요. 수리대금 채권에다가 시계 사례. 이거 말하는 거죠. 시계 고장나서 요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채권과 목적물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두 번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거기는 임대차 사례라고 씁시다. 임대차 사례. 이거 칠판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죠. 임대차 사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건물을 쓰다가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필요비는 뭐 때문에 생긴 거죠? 건물 때문에. 유익비도 뭐 때문에 돈이 들어간 거죠?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요 채권과 목적물하고 사이에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시다.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는 계사례라고 씁니다. 계사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거기다가 계사례 이렇게 써놔요. 그렇게 딱딱 해놔야 그 판단하는 게 좋아집니다. 갑에 개가 있었어요. 갑에 개가 있었는데 갑의 개가 을을 물었어요. 갑의 개가 을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동물 점유하고 있는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개 주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개 때문에. 개가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 거니까 채권과 목적물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손해배상을 다 받을 때까지 이 개를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물론 뭐 좀 대단한 용기가 좀 필요하겠지만 채권과 목적물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놔야 나중에 판례 특강 시간에 배우는 말두필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하고 이 사이에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잘 밑줄합니다. 거기는 도급 사례라고 써봐요. 도급인 소유의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 그러니까 도급 사례라고 써놓기 바랍니다. 도급 사례. 자, 그럼 실판 한번 봐봐요. 얘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도급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는 계약을 도급계약. 그럼 이때 요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은 도급인. 그 다음 건물을 완성해야 되는 을의 이름. 이 사람은 수급인. 그러니까 보통 그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완성물,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관계를 보통 특약으로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도급인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하자 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해서 별도로 특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 자기가 재료를 들이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제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었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죠. 공사대금. 그러면 갑 쪽에서 공사대금을 다 주면 좋은데 공사대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밑에 요 수급인은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이 건물에 관해서 우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그 내용 알아들으셨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 다음 요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해서 별도로 특약을 맺은 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이 자기가 재료를 들이고 수급인의 노력으로 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 행사할 수 있는데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요 수급인이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유치권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앞에 보시면 첫 스타트가 뭐로 돼 있죠? 도급인 소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인이 공사대금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 소유한다? 도급인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여기는 소유권 귀속 관계에 관해서 별도로 특약을 맺은 바가 없고 그다음 수급인이 재료를 들이고 수급인의 노력으로 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수급인에게. 수급인. 그러니까 자기 물건, 자기 건물이니까 아까 타인 소유 물건이라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이건 자기 소유 물건이라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이때는 그냥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사대금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 수급인이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죠. 왜냐하면 건물은 자기 거니까 요 건물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 매매대금 받죠. 매매대금에서 충분히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을 안 줘도 수급인에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이렇게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 때 그렇다. 도급인 소유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가 포인트예요. 누구 소유?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인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한다고요? 도급인에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오른쪽에 갑시다.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인데요. 자, 먼저 밑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거기 무효 취소 동그라미 합시다. 무효 취소.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칠판 한번 봅시다. 건물 가지고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은 1억 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 자체에 이제 차고가 있는 겁니다. 차고. 그럼 차고에 관한 조문은 외치죠? 차고. 109조. 109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거.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 그러면 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반환 청구 이름 뭐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건물 다시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을은 이제 돈을 준 게 얼마죠? 1억 원 돈을 준 거죠. 그럼 1억 원 돈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을 가지고 해봅시다. 그 을은 갑에게 얼마를 받을 게 있어요? 1억 받을 게 있죠. 1억 받을 때까지 갑의 건물을 안 돌려주고 을이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또는 취소가 되었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각각 반환 청구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세요.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가서 생기는 반환 청구권. 거기는 우산 사례 써볼까요? 우산 사례. 우연히 물건을 서로 맞바꾸어 가지고 간 경우에 유치권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산을 그려야 되는데 참. 이게 갑의 우산이에요. 우산 같죠? 그림 이상하게 그린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맨날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이렇게 지었다. 그 건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건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건물처럼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뭐 더 이상 못 그립니다. 이렇게 답 따라주긴 했는데 하여튼 건물이에요, 건물.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우산 쓰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고 을도 우산 쓰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나오면서 갑은 을의 우산을 가지고 가고 을은 또 갑의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맞바꿔줘 갔다는 겁니다. 둘 중 한 사람만 놓고 합시다. 갑부터 봅시다. 갑. 그럼 갑 이 사람 을에게 자기 우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을로부터 자기 우산을 돌려받을 때까지 을의 우산을 안 돌려주고 갑이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도 자기 우산 돌려받을 때까지 갑의 우산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맞바꿔 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긴 경우에는 서로서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그 마지막 우산 사례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이게 뭐 로또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갑은 을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을은 또 누구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갑의 우산을 가지고. 갑의 우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갑이 을의 우산을 가지고 가고 을은 누구의 우산을 가지고? 병의 우산을 가지고 병은 또 정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바꿔 가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사 맞바꿔 갔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우산 이렇게 쓰고 그 남의 우산 이렇게 일단 비 오니까 비 안 맞아야 되니까 우산을 이제 남의 거라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우산 이제 쓰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럼 그 우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거보다 좋으면 계속 쓰죠. 자기 거보다 안 좋으면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딱 맞바꿔 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치권 행사하기가 쉽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유치권 사례 중에서 현실적으로 생기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럼 이거 골라야 됩니다. 무슨 사례 골라야 한다? 우산 사례. 자, 다시 칠판에 와서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로 먼저
세 번째 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유치권을 성립하려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련성 인정되는 경우로 하나 읽어보겠어요. 먼저 시계 사례가 뭐죠? 수리대금 채권, 그 다음에 임대차 사례가 또박또박 읽으세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계사례, 이게 뭐죠?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 도급 사례, 뭐죠?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 우산 사례, 물건을 서로 맞바꿔 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실판 다시 와서 유치권의 뜻이 뭐죠? 유치권의 뜻. 한 시간 동안 그걸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뜻, 의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유치권의 의는 뭐죠? 이렇게 타인의 크게 자, 타인의 물건이나 이거 내가 몰라가지고 맨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못 외워가지고 맨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크게 읽으세요. 크게. 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걸요. 이게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 봅시다. 오른쪽에 가시면 409페이지 유치권의 효력은 목차 중심 이렇게 써봐요. 유치권의 효력은 목차 중심. 이건 목차 위주로 크게 있다 없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요. 유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이게 유치권인데 유치권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유치의 뜻이 나오죠. 유치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치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박스 안에 있는 제일 위에 참고 유치권 주장과 법원의 판결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이때 요 수리대금 채권 있고 그다음 우리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대금도 변제하지 않고 을에게 시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즉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죠? 갑이 을을 상대로 시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한 갑의 이름 뭐예요? 소 제기한 갑은 원고, 소 제기당한 을은 피고. 그러면 요 은이 법정에 나가서 유치권을 주장한 거예요. 내가 그냥 무단으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갑의 시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대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어떤 판결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서로 이행해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시계를 반환하라 이렇게 서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상환 이행 판결. 무슨 판결한다고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그러니까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쭉 내려와서 경매권 갑시다. 경매권 322조 1항인데요. 322조 1항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치권자는 읽습니다. 시작. 유치권자는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두자. 경매가 아니고 있다. 그거 일단 중요합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보시면 요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우리 시기를 유치할 수 있는데 요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요 시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요 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경락받은 겁니다. 그러면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러면 요 경락대금 이제 100만 원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요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을은 자기 채권이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럼 경락대금 100만 원 중에서 을은 자기
유치권 5만 원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있고 경매권은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올까요? 오른쪽에 와서 양거로 3번에 가서 우선 면제권의 여부, 우선 면제권의 여부 찾았어요? 거기 X.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다 없다예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선 면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당의 경매 절차에서 그 경락대금이 포인트예요. 경락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변제받는 걸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데 요 유치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경락대금에서 돈도 못 가져가면 유치권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경락대금에서 그 수리대금 변제도 못 받으면 유치권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강의 때 전반적으로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일단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경락대금에서 요 을은 5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보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돈 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이제 할 거예요. 내가 경락대금 내서 시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을에게 시계를 돌려주게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을은 병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아직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를 못 받았으니까 병 나한테 시계를 못 돌려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면 시계를 인도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병은 시계를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를 넘겨받으려면 갑이 지고 있는 수리대금을 병이 대신 갚아야 돼요.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러면 병으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으면 이제 을은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병한테 시계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지는 못하지만 경락인이 목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대신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로부터 이제 먼저 변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유치권이 있는 게 계속 변제받기 수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지는 못하지만 경락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는 게 훨씬 변제를 받기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 왼쪽으로 다시 올까요? 왼쪽으로 다시 와서 322조 2항인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찾았어요? 자,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기 바라요. 시작.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두제예요. 그 중요한 단어 두제 뭐죠? 있다. 있다. 이 제도 이름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에 내려오시면 이 제도 이름이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 경매 넘기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건들도 있어요. 매우 싸다 또는 뭐 썩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경매 넘기기 적당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감정인의 평가에 맡겨서 직접 자기 채권에 충당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제도 이름이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에게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와서 과실수취권이 있는데요. 411페이지 과실수취권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 줄 유치권자는 충당할 수 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이건 시계 사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때 갑 이 사람이 시계 소유자고 시계 수리대금 이제 5만 원이었고요. 우리 시계를 이제 유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갑의 승낙을 받고 요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을은 병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차임 받은 거죠. 그럼 차임조로 받은 돈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을의 채권 얼마예요? 5만 원이고 병한테 받은 차임 얼마죠? 10만 원. 그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자기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5만 원을 갑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이렇게 유치 목적물에서 과실이 생겼다면 과실을 자기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걸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자, 그럼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갑시다. 유치물 사용권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요. 거기는 두 가지라고 씁시다. 두 가지. 유치물 사용권 땡땡하고 두 가지.
자, 먼저 324조 2항인데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승낙이에요. 그 승낙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결국 긍정문으로 바꾸면 무엇을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승낙에 의한 사용이에요. 승낙에 의한 사용. 그다음에 단서에 가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에다 동그라미 2.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밑줄 하시고 승낙불효라고 써볼까요? 승낙불효, 승낙불효.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밑에다가 EX 하시고요. 거기는 자동차 사례로 씁시다. 자동차 사례, 자동차 사례. 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칠판을 봅시다. 그러면 요 시계 대신에 자동차를 집어넣으면 돼요. 시계 대신에. 그럼 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공업사에게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럼 공업사 측에서 이제 자동차 수리를 해준 거야. 그러면 수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공업사 측에서는 자동차를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동차라는 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능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타줘야 되죠.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그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결국 소유자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해는 다 되죠.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사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있다.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에 의한 사용, 승낙에 의한 사용.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비용상환청구권 보도록 하겠어요. 6번 갑시다. 6번 비용상환청구권. 그건 다른 건 냈고 키워드만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325조 1항인데요. 유치권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치권자는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있다, 있다. 그리고 필요비 동그라미 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유치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2항 가볼까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유익비 동그라미하고 있다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한 기한을 허용해 줄 수 있고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그다음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한다. 그래서 소유자의 선택에 주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다 배우고 왔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유치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와세요. 유치권자의 의무인데요. 선관주의 의무 찾았어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유치권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치권자는 그럼 시험에 유치권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유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X. 그러니까 어떤 주의로 보관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선관주의 의무. 자, 오른쪽에 가서 기출했는데 예상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한번 풀어봅시다. 해설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경매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전세권자 있죠. 지상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죠. 저당권자 경매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 과실수취권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 있다, 없다? 있죠.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 3번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자에게 비용상환 청구권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간이변제 충당권 유치권자에게 간이변제 충당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5번에 가서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거 좀 전에 봤던 것 중에 타담보 제공 청구권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한 장 넘겨봅시다. 자, 한 장 넘겨서 유치권 소멸 청구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유치권 소멸 청구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내용이 뭐냐면 다시 시계 사례로 와볼까요?
지금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기 위해서 을은 시계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계 대신에 다른 담보를 너한테 제공해 줄 테니까 시계를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 담보 제공 청구권이에요. 시계 대신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스타트가 뭐로 되죠? 그 문장은 누구는 채무자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담보 제공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권리다, 채무자의 권리다. 채무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의 효력 부분은 권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 제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